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5월의 마지막 날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한 청소년에게 무참한 폭력과 학대를 일삼은 순복음교단 소속 목사의 과거가 소개됐습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국내로 도주한 꼴인데요. 윤창중 씨의 처신과 많이 유사해 보이지요. 아울러 또 다른 초대형 교회의 목사는 자신의 목사 안수를 증명하는 증서를 위조해서 큰 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전관비리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가 집사로 있습니다. 개신교뿐입니까? 천주교, 불교 역시 사회의 빛과 소금 또는 목탁이 되기는커녕 공해 유발의 진원지가 돼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신은 있다고 보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58%는 단언컨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면에 이보다 절반도 안 되는 26%는 신이 있으며 무시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2%는 있지만 생각보다 약체다. 라고 말했고요. 4%는 있지만 악의 편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3,075명이 응답했습니다. 누리꾼 의견 볼까요? 이명박 씨를 보면서 신은 있지만 악의 편이다. 예, 투표를 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제가 원하는 답이 없네요. 신이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있는 것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신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기득권자들의 신은 넘치고 넘친다. 글쎄요. 세월호 참사 전까지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났단 말이죠. 만약 신이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을 에휴. 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퇴임 후 국내에서의 역할을 언급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과대 해석이나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또 그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건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그 국제적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7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어갈 새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는 낮 2시 서울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는데 원구성 협상이 원만치 못합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직과 알짜배기 상임위원장직, 즉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산에 올랐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백경흠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묻지마 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추후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전 정비 용역업체 직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 메모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곳 승강장에서 안전문 정비 용역업체 직원 김모 씨가 정비 작업을 벌이다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광고 듣고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끝까지 가라.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육선으로 서울 종로에서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장감으로 거론되고 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권 행보에 대해서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내각에 있을 때 대한민국을 책임질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한마디로 대통령 깜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세균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반기문 총장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아니고 그 유엔의 수장인데 유엔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대한민국이 배출한 사무총장이 과거 역대 코피 아난이라고 하든지 또 유능한 사무총장의 버금가는 그런 총장으로 남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일단 이분이 나온다면 야당으로서 만만치 않은 가장 강력한 상대인 것만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같이 내각에서 일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벌써 지금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성장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꼭 그 당시에는 제가 함께 내각에 있을 당시에는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제 비전과 전략도 있어야 될 테고요. 비전 전략의 부족.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바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글쎄 제가 그런 것을 볼 눈이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보셨군요. 그런 것을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꼭 적절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뭐 그런 것은 물론 그 이후에 10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까 알겠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 직을 제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에 동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의 킹메이커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킹이 아니라 킹메이커가 될 것이다. 즉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불출마를 측근이 대신 밝힌다? 참 모양 빠지는 일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길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 한심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총선 패배 이후에 계속 그 자맹 중이신 김무성 전 대표 말이죠. 예. 김성태 의원님과는 또 아주 친하시니까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뭐 최근에 3자 회동에서 좀 나오시기도 했는데 대선은 좀 포기하신 건 아니시죠? 그분은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이 대권 의지를 이렇게 밝힌 적은 없죠. 철저하게 이 사람의 정치적 가장 큰 가치는 추구하는 것은 좌파 정권 10년 동안의 그 암울한 상황을 국가적으로나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그 과정이 우리가 선진국 진입에 상당한 또 이 걸림돌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국정 운영의 일관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상당한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이었다고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김무성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때로는 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그런 각오죠. 그거 외에는 뭐 자신의 어떤 대권 의지 때문에 자기 중심적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이 주변 분들을 결합하고 또 결속하고 뭐 정치적 뭐 어떤 뜻을 도모해내는 그런 상황 아직까지 한 번도 지켜보질 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어쩐 식으로라든 뭐 기여를 하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본인의 역할을 찾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대권이 아니더라도 뭐 킹메이커로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새누리당은 자기 대권 후보가 기근 상태입니다. 예. 가장 새누리당의 큰 위기가 새누리당은 지금 자기 대선 후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이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확보한 대선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또 맷집도 불리고 또 진흙탕 이 정치 속에서 또 단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최종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반기문 총장님들 그냥 내년 대선에 그냥 새누리당 후보로 이렇게 바로 직행으로 고성으로 이렇게 내세운다고 해서 바로 현 지지도가 유지되면서 그대로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의 정부를 향해서 지방자치 학살이라고
비난을 가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어제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와의 인터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부 스스로 약속한 4조 7천억 충원은 회피한 채 경기도의 6개 시세금 5천억 원을 뺏어서 다른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나눠받기 싫다고 하는데 굳이 강행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죽이겠다는 의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대정부 전선 전면에 나서는 형국인데요. 이재명 시장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이번 총선 직후에 낸 개편안이라 사실 총선 전에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황당한 게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을 해서 한 3천억을 뺐고 지금 당장 올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한 5천억을 뺐겠다. 이 두 가지 계획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뺏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를 특정하게 지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세금도 내지만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쓰기 위한 세금, 지방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에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과천에 경마장이 있잖아요. 네. 주민들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도박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경마장에서 나온 레저세를 그 지역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현재 한 60-70%를 뺏어가고 있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 쓰자. 너무 이쪽에서만 쓰면 안 되지 않냐. 네. 근데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되면 15%만 남고 85%를 뺏긴대요. 성남시나 다른 뭐 화성, 수원, 고양, 용인 이런 데는 어떠냐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걸 내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세를 내는데 이미 55%를 딴 지역에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남아있는 45% 중에 절반을 또 뺏어가고 25%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의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다 국세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성남 고양시든 어렵게 문제 해결해서 자립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뺏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받는 쪽도 그렇게 언발에 오줌 누기를 별 도움이 안 된다 했는데 네. 그래도 받는 쪽은 내심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아버지가 두 집 살림하고 막 외제차 타고 사치하고 방탕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예. 분가한 자식들한테 돈을 다 빌려간다고 뺏어간 거예요. 예. 이게 다 이제 밥을 못 먹게 됐는데 이 자식들 밥도 못 먹게 생겼으니까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저기 큰형이 광해 뭐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싹 뺏어서 나눠 갖자. 이러니까 이 동생들 입장에서는 배는 고파 죽겠고 막 그거라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반대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27개가 이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원래 뺏어간 돈을 도로 내놔라. 지금 예를 들면 이 분가한 자식들 살림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돈을 뺏어가서 그러니까 그 강제로 뺏어간 돈, 빌려간다고 강제로 뺏어간 돈 그냥 주면 다 해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0대 국회 개원 첫 행보로 생계형 채무자 2,525명의 부실 채권 123억 원을 탕감하는데 이틀치 세비를 기부했습니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부실 채권 탕감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당선자 전원이 5월 30일과 31일 이틀치 세비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틀치 세비 보니까 의원들 각각 66만 5천 원이더군요. 네. 이걸 123명의 의원들이 모두 모아서 부실 채권을 탕감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는 정치여야 한다는 다짐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박수를 쳐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편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빚 탕감과 조정을 돕는 역할을 앞장서 왔던 주빌리은행의 재윤경 의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빌리은행, 주빌리가 희년이라는 뜻이죠. 네, 주빌리은행 외워두십시오. 네, 재윤경 의원의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상 채권 거래 시장에서는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채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100만 원을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 못해서 3개월 연체되면 금융회사에서는 상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각 처리라는 것이 사실상의 채권을 버린 행위입니다. 이렇게 상각 처리되는 것은 해마다 금융회사에서 10조 이상의 규모로 상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버려진 채권이지만 여전히 채무자들이 갚아야 되는 의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헐값에 매각이 됩니다. 이 가격이 평균 5에서 10% 정도의 비용입니다. 100만 원을 빌렸으면 5만 원짜리로 채권 가격이 사실상 헐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헐값의 대부업체는 채권을 매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는 그대로 양도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추심을 지속합니다. 통장을 압류하고 살림살이를 압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사례자께서 오셨는데 유치장에 가두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대부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심되면서 다시 재매각이 반복이 됩니다. 재매각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0.1%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묻습니다. 0.1%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그 정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0.1%의 헐값에 떨어졌지만 채권은 여전히 원금과 연체이자와 법정 비용까지 전부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기부해 주신 0.1%의 세비, 이 돈으로 123억 원 그리고 2,525명의 채무자가 구제를 받습니다. 이분들은 평균 487만 원의 소형 생계형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시작된 빚이 10개의 금융회사에서 시작된 빚이 11회나 대부업체를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아니면 주소 자체가 불분명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퇴출당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부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 채권 거래 시장을 알리지만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이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든 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대권도 포기할 수 있는, 꼭 나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심 없는 남자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무, 정말이야? 뻥이지 이 새끼야. 미쳤냐 이 새끼야? 이번에 안 나가면 내 나이가 70인데 이번에 반드시 돼야 한다. 장유 유서라고 반기문 총장한테 양보하지. 야 환아, 근데 말이야, 네 누나가 다음에 반기문이한테 넘길 마음이 있기는 하는 거냐? 반기문이가 얻는 지지도만큼 환히 네가 지지도가 나온다고 진짜 누나한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우리 환희라 할지라도 환희를 비롯해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도 다음 주자 우누나는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싫으실 니네 누나 아니냐? 그게 내 말이 맞지 이 새끼야? 반기문이가 지금 조바심이 나서 저렇게 노골적인 대권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니네 누나가 시원하게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안 그래? 이 새끼 내 말이 맞구나. 니들 친박이 반기문이 혼자 설치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유, 그것도 내가 알려줄까? 반기문이한테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 그거는 말이야, 우리 친박에게도 후보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친박에게 후보가 없다 이러면은 권력이 확 빠지니까. 맞지 이 새끼야? 닥치라고. 당신 똑똑히 알아도 하여간 당신은 안 돼. 니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졸라 땡큐지. 니들이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니들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앞으로 계속 무는 안 된다, 무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라. 나는 너희들의 가장 강력한 안티가 되고 싶다. 네, 이 두 분 말씀처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이 지금 한국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자, 이님 오셨는데 이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반기문이가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봐요. 그 정치라는 것은 다음이 없거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이, 내가 밟고 서 있는 곳이 바로 나의 무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야지. 7개월이나 남겨놓고 조국이 나를 부르고 있다 이 지랄을 떨고 있을 적에는 사람들이 초도 박수를 안 보낸다고 봐요. 영감님, 반 총장이 어제 국내에서의 활동과 발언에 대해서 과도한 추측을 삼가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과도한 추측을 하십니까? 야, 그런 개구라를 믿는 것 자체가 니들이 얼마나 나이브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봐요. 야, 그나저나 얘 환희가 말이야, 언제 국민의당으로 갔냐? 얘가 국민의당 소속이 됐더라고. 국민의당 국회의원 명단 중에 최경환이가 있더라고. 아니 청와대 가깝듯이 반기문이가 출국했다고 바로 또 안철수한테 넘어갔다고 봐야 하나? 영감님, 동명이인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비서 출신 최경환하고 저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요, 영감님, 얘는 그 박근혜 대통령 비서 아닙니까? 영감님, 그나저나 영감님도 반기문이가 그 대권 주자로 돌아오는 거, 그 싫죠?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의 역사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출마를 해서 그 국민의 선택도 받은 경험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현실적인 그 지지 기반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일생을 그 미꾸라지로 살았을 적에는 그 당연히 그 대권판에서도 미끄러진다고 봐야 하겠지. 영감님도 대통령 생각이 있으신 거 맞죠? 진실을 말씀해 보세요. 그 대통령 그 생각이 없다면서 말할 수 없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고심하도록 할게. 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반기문이하고 나하고 그 비교했을 적에 그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지. 영감님, 대권 주자라면 명실공히 고난의 역사도 있어야 하고 선거 출마를 여러 번 해서 국민의 선택도 여러 번 받았어야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지지 기반이 있어야 한다. 방금 말씀하셨죠? 그렇지. 방금 내가 했던 그 따끈따끈한 멘트 아니냐? 야, 그거 정말 추억 같지 않니? 영감님은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아니, 새끼가 다 있지, 이 새끼야. 우선 첫 번째, 그 고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을 적에는 내가 그 감옥에 다녀오지 않았겠어? 고난의 역사가 있다고. 니들은 그 눈물에 말아먹은 깜빵밥 먹어는 봤냐, 이 새끼들아? 뇌물 먹고 깜빵밥까지 드시면은 과식하는 건데 배탈은 안 나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똥보 새끼가 뭐라고 옹알이한 거야, 이 새끼? 영감님, 다 끝나고 공격하세요. 대권을 꿈꾸는 사람의 필수 요건 그 두 번째가 다양한 선거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영감님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새끼야, 내가 지금 5선 아니냐, 5선. 5번 그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 이 새끼야. 이번에 인님 선택받은 게 어디 국민의 선택입니까? 셀프 선택이지. 예? 그리고 5번의 선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거 다 비례대표 아닙니까? 어디 그거를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의 선택을 받은 거겠죠. 아니, 씨발 새끼. 아니, 마지막 하나. 현실적인 지지 기반 이게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영감님한테는 있었어요? 이 새끼야, 그 현실적인 지지 기반이 있지. 지금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몰라? 내가 꼭 내 입으로 그 누군지 얘기를 해야겠어? 제가 대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인님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로 무화환 그리고 새누리당 당원들이겠죠. 야권 주자로 인님이 나오면은 아마 여권에서는 손수조를 내세워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 씨발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사면 타석 쓰리 콤보 트리플 크라운 제과에 을릉도 호박엿을 나한테 처먹였어? 하이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목욕탕 바닥에 비누가 서너 개씩 널브러져 있지, 이 새끼야. 목욕탕 바닥에 비누가 널브러져 있다는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저 바닥에 비누가 떨어지면은 허리를 굽혀서 줍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이 씨발 똥보 새끼. 그만하세요. 저 샤워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반문해 볼게. 샤워할 적에 고추 보셨어요? 이 새끼 고추도 안 보이는 새끼 어디서 큰 소리야, 이 새끼가. 이제 그만하시고 저 퀴즈 문제 내시죠. 이 새끼 할 말 없으니까 이 새끼. 자, 그 퀴즈 문제 내도록 할게요. 내가 1등으로 만들어준 당에서 어제 의원들이 5월 30일하고 31일 이틀치 세비를 걷어가지고 2,525명, 2525명 123억 원어치 부실채권을 탕감해 줬다고 봐요. 비례대표인 재윤경 의원 제안으로 했는데, 재윤경 의원 하면은 악성 채권을 탕감해주면서
그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준 그 땡땡은행의 대표잖아요. 이 땡땡은 무엇인지 맞춰야 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소장농에게는 땅의 소유권을 주고 빚진 사람에게는 빚에서 해방시켜 주라는 구약성서 레위기 25장의 뜻을 실현하는 희년의 정신, 이 희년의 정신을 의미하는 땡땡, 땡땡은행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그 땡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방금 뉴스는 현장이다에서 제가 기억해 두라고 한, 그 땡땡이죠? 정답! 네, 환 바로 나오는군요. 왜냐? 나는 경제부총리 출신이니까. 빚을 잔뜩 불린 경제부총리니까 더 잘 알겠구나. 아이고, 오늘 환희가 정답 맞히겠네. 환희가 오늘 개 타는 날인가? 닥치라고! 자, 정답은요? 빚더미에 오른 기업들을 해방시킨, 그러니까 대우조선, STX 해양 등의 짐을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털어서 빚을 줄여준 아주 고마운 곳. 정답은 산업은행.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수초입은행인가? 역시 아닙니다. 말이 되긴 하는구만. 저 사회자, 이 정답 받아가라. 정답은? 네, 정답은요? 너 이 새끼 너 동화은행이라고 하려고 그랬지, 이 새끼야. 맞습니다. 동화은행. 틀리셨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가 협찬한 구글의 미래입니다. 제가 이 책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매일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의 출입기자 토마스 슐츠가 쓴 책인데 번역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원서도 봤냐고요? 원서는 안 읽어봤죠. 근데 번역이 눈에 확확 들어온다면은 그 번역을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레디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의 출입기자 토마스 슐츠의 책 구글의 미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레디 페이지와 에릭 슈미트 등 구글 관계자 40여 명과 실리콘밸리를 5년 동안 취재해서 구글의 미래 프로젝트를 밝혀낸다고 하는군요. 구글이 지금 무인 자동차 개발도 하고요. 아시는 대로 알파고, 대단한 개가를 올렸죠. 구글의 미래가 알고 싶다면은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의 구글의 미래를 접하면 되겠습니다. 퀴즈 정답자 두 분께는 저희가 공짜로 드립니다. 오늘까지 드릴 책이 레드스톤의 책 뿔을 가지고 살 권리인데요. 정답자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지윤 아빠입니다라는 필명을 쓰시는데 지난 시간 정답은 우간다에 맞히셨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나 없을 때 해. 이런 심보를 가지고 전자결제로 활성화법을 거부하는 이런 꼼수를 쓰는 쓰레기 같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 국민으로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딸아이가 선거권을 갖게 돼서 지윤 씨가 선거권을 갖게 됐습니까? 올 총선부터 내년 대선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으면서 내년 대선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 국민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매일 아침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며 정치, 경제 현안 많은 이야기를 알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사연은 5월 27일자 정답이긴 한데요. 사연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필명이 스페셜입니다. 정답은 광어입니다. 광어란 놈 참 맛이지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 동생이랑 광어회 한 접시 해야겠습니다. 실은 퀴즈에 응모한 것도 모두 동생 때문입니다. 제 동생은 얼마 전에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저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행복하다는 것마저 동생에게는 미안해졌습니다. 다행히 시도에 그치고 말아서 지금은 많이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는 저도 동생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동생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같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계기가 동생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가족과 친구의 고통에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는 그 존재만으로도 나의 일부분입니다. 가족이 행복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저처럼 극적으로 깨닫지 않도록 미리 주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성실한 마음가짐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뿔을 가지고 살 권리란 책 주신다기에 사연도 공유할 겸 퀴즈에 응모해 봅니다. 뿔을 가지고 살 권리란 책이 상처받은 제 동생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에는 동생이랑 가까운 산에 등산할 예정입니다. 숲길을 걸으며 두 형제는 그동안 바쁘다며 미뤄왔던 그런 대화를 한껏 나누겠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치 극단에 몰렸지만은 이를 극복하신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셨는데 linshmail@naver.com이군요. linshmail@naver.com. 네. 여기로 또 많은 그 노하우 또 극복 사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박 퀴즈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돌아갔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짠 것 같은 촘촘한 일정을 보냈죠. 근데 본인은 가는 마당에서도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나친 확대 해석을 원하고 있죠. 거짓말이고요. 좀 더 지나치게 해석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이 지금 김종필 전 총리 예방하고 그다음에 경북 지역 이렇게 훑었죠. 이 경북 지역을 간 이제 공식적인 이유는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 관련 행사를 핑계로 삼았는데 그 행사는 유엔 단위에서 보면은 사무총장이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 행사를 핑계로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충청도와 경북을 가겠다는 정치적 일정에 따라 일정을 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의 방한 일정과 활동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대선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추측하지 말라 이런 얘기만 하고 어제 한 얘기를 보면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제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제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출마 의지는 상수고요. 상수. 상수고 이번에 와서 새누리당 한 3선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치적 지방 투어를 통해 TK, 민심 등 판단 자료를 안고 떠난 것이다. 국내에 큰 애두벌룬 하나를 띄워놓고 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쟁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이렇게 임기를 남겨놓은 와중에 국내 정치 행보를 하면 도대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전 세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자잖아요. 그런 위치에 앉아서 본인이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행보를 7개월이나 임기를 놔두고 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 망신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여당은 어떻습니까? 여당은 뭐 구세주가 온 것 같은 그런 반응도 있고 말이죠. 숨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이 일종의 나라의 어떤 위신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자리고 위치고 역할인데 이런 식으로 국내에 와가지고 자기 정치 행보를 하면은 이건 나라 망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당장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도는 올랐죠. 예. 올랐습니다. 일종의 반기문 효과죠. 반기문 효과고 아무 주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희망이 보이면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결집을 하는 거죠. 예. 그런 효과를 일단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에서는 환영하죠. 환영하지만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정서는 당연히 경선을 해야 한다. 추대는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건 친박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추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비장의 카드는 방북이거든요. 한국인 출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한을 한 번도 가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오점이 남는 것이고 저번에 한번 가려다 못 갔죠? 예. 이번에 임기가 이제 7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북한에 가서 어떤 김정은과의 어떤 무언가를 해내면 그것은 세계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한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메가톤급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분명히 방북해서 김정은을 만나서 한 번 더 평화와 관련된 뭔가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예. 그것은 반기문 출마 프로젝트의 활용점정이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반기문 총장의 국내 정치로 뛰어드는 동력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TBS 열린 아침 김만흥입니다. 예. 나와서 2014년 11월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반 총장 측근이 이제 접촉 시도가 있었다. 야당 쪽에. 이런 얘기를 2014년 11월에 밝힌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어제 라디오에서 한 얘기인데 그때 반 총장 쪽의 집권 플랜을 보면 임기 1년 남겨놓고 평양에 가서 6.15 남북 정상회담 때의 김대중, 김정일 회담과 같은 효과를 내면 전 세계 뉴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반기문 효과가 극대화돼서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진다. 이게 당시 2014년 11월 당시 반기문 측근들의 집권 플랜이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호남 충청 연합은 뉴 DJP 연합이니까요. 이걸 통해서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지원 의원 쪽을 접촉해 왔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이 총선에서 무너지고 질이 멸렬해지면서 여당 쪽으로 좀 방향을 튼 것 같다. 이게 박지원 의원의 해석인데요. 즉, 방북을 국내 정치 용도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플랜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북한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북한이 받아줄지 이것도 관심이고, 지난번도 북한이 오지 말라고 해서 결국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북한에 가서 사실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사무총장이 무슨 국가의 수반으로서 어떤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어떤 상징적인 액션,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선언 같은 정도를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이건 아닐까요? 내가 추후에 큰 정치적 역할을 만약에 맡게 될 경우 이런 약속을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드벌론을 띄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권한이 없지만 이러면서. 예. 어음을 날리겠다는 거군요. 어음. 그렇죠. 어음. 모르겠습니다. 속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쯤에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이 반기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중에게 잘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한겨레 그 외교부 출입 기자가 전현직 외교부 고위 관리들로부터 반기문에 대한 평가를 쭉 수집을 해서 기사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 반기문 총장은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대선 후보 경선에는 절대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예. 또 누군가 자기를 필요로 할 때 거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한 게 아니다. 따라서 상황이 불분명한데 내가 대통령 하겠다 이렇게 나설 사람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 이제 전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의 이제 평가고요. 예. 또 하나 들어볼 만한 것은 반기문 총장의 모든 정치적 자산은 참여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순간 참여정부에서 했던 당시 친정부적 발언 이런 것들이 부상할 것이고 그런 걸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10년간 세계 최고 권력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예로 성완종 씨 사건 때 그 경남기업 고문을 지낸 동생의 존재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지금 도는 얘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검증을 반 총장이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찾았을 때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관계 원로들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때 이 참석자 면면을 보면 반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원래 이 자리는 반기문 총장의 멘토가 노신영 전 국무총리거든요. 이분이 반 총장이 방한할 때마다 이 모임을 주선해 왔는데 통상적으로 예년에는 전직 총리와 외교부 장관들로 참석자가 한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친연 성향이 강한 원로 정치인, 여권 출신 정치인 원로 이런 분들이 초청 대상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반기문 총장이 뭔가 새누리당 쪽의 어떤 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서서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 견해도 있던데요.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이 쓴 내용인데 지금 반기문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뭔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해가지고 몸이 달아올라서 지금 설레발을 떠는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설레발,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외교부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평가 중에도 반 총장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저희가 포착하기로도 굉장히 서두르는 어떤 징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볼 때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밀어줄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의지가 반기문 총장에게 접수가 됐다면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나대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스텝이 꼬여간다라는 반기문 총장의 그 심산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말이죠. 김숙 씨라고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그 관료로 계셨던 분, 이분이 반기문 총장의 지금 대선 캠프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분이 동아일보 개권논설위원 이런 거 하지 않으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름은 그 여성 이름인데 남성분이고 남자죠. 이분이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총장의 출마를 상수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본인은 뭐 확대 해석을 말라고 하는데 뭐 측근들부터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갖는 이런 완전히 허울 뿐인 이게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뭐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닐 테고요. 자, 어제 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간다의 정부 부대변인이 우간다와 북한의 군사협력 관계 끊겠다. 이런 한국 정부의 발표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아주 뭐 난리가 났었죠. 어떻습니까? 실상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좀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이 네. 그에 앞서서 이제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이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협력을 중단하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니고 선전이다 이렇게 부인했다고 이제 외신에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워딩을 보면 설령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해도 그런 사실은 공표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발표는 사실일 수 없다. 그런 것이 국제정치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예. 하지만 그 직후에 우간다 외교장관이 우간다 현지 방송에 나와서 다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과 협력을 중단한다. 확인을 했고 이것이 그 부대변인 발표 이후에 나온 외교장관의 멘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대변인보다 외교부 장관의 말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예. 부대변인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외교부 쪽에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이것이 정부 내의 어떤 혼선 아니었겠느냐, 어느 정부 내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간다 자체가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내에서 기조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어떤 혼선 혹은 반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인데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독재 시절에 이랬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지만, 이래저래 좀 씁쓸함은 남깁니다. 예. 이제, 우간다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의를 봤는데, 그래요. 정부가, 누차 그런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발표, 이런 것들이 과장되고 혹은 침소봉대되고 이를테면 뭐 이제 경제 효과, 성과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SNS 반응도 대체로 보면은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틀림없이 구라를 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들 인식했단 말이죠. 예.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부가 뭐 이 괜한 상처를 입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그동안 누적되었던 불신의 어떤 그런 단면들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반복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었고 말이죠. 정부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해프닝이 난 것이 본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지랄을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27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또 국회 이제 첫날 아니었습니까 어제가? 예. 네. 또 주빌리 은행의 그 대표인 재윤경 의원 제안으로 5월 31일에 그 이틀치 세비를 다 모아가지고 악성 채권 이거를 소각하는 이런 일도 벌여서 산뜻한 출발이었다는 평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원 구성 협상도 법이 정한 시한 안에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분위기가 예전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가볍게 좀 흘러가고 있어서 뭐 출발 자체가 역대 어떤 국회보다는 좀 산뜻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 같은 야당이 일당이 되니까 국정이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회의장 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죠. 지금 뭐 정세균 의원 출마 의사 밝혔죠? 예. 출마 의사 밝혔으니까 제 생각에는 정세균 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로에서 어려운 승리하고 왔고 뭐 두루두루 또 크게 적이 없으면서도 또 확실한 자기 표가 있는 분이니까요. 예. 예. 정세균 의원 쪽으로 기울어가는 분위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모릅니다. 현장 분위기 모르고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 내기를 한번 하죠. 정세균이 된다. 얼마에 거시겠습니까?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전 재산을. 그럼 저도 걸어야 됩니까 지금? 네, 저는 걸면 항상 전 재산을. 알겠습니다. 저도 뭐 전 재산 걸죠. 뭐 예. 전 재산 걸고 나중에 만약에
저는 이제 이석현 부의장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예. 예. 그 만약에 해서 이석현이 안 되고 정세균이 된다. 이럴 경우에 저보고 전 재산 내놓으라고 하면은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썰렁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스갑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예. 네. 자, 우리가 뭐 통상 경제 사정 혹은 뭐 네. 나라의 격과 또 수준을 따질 때 네. 안 좋은 성적 하면은 네. 이제 항상 비교 대상이 있죠. 네.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 아무개 나라보다도 못하다. 그렇죠. 뭐 예. 진보는 물론이고 뭐 보수 뭐 가릴 것 없이 다 이렇게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만도 네.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습관처럼 이야기하는데 네. 어느 날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뭐 특히 우간다보다도 못하다. 이건 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예. 그래 놓고 우간다 갔어요. 예. 자, 우간다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참 군부 독재 국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런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간다를 방문했고요. 어제 하루 동안 그 우간다가 북한하고 안보 군사 협력을 중단한 거냐 안 한 거냐를 놓고 한참 실랑이가 있었죠. 예. 네. 외교적 문제는 제가 다룰 분야가 아니니까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 큰 의미를 둔 결과도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결국은 굳이 이제 한마디를 붙이자면 돈이 말을 하는 걸 텐데, 만약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진짜로 그 북한하고 군사협력을 중단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뭔가 대가를 줬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그걸 얻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정도 짐작을 하는 정도였고요. 예. 어쨌든 이번 순방은 경제적인 의미로만 놓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외교적이나 정치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 순방이었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근데 그건 저는 잘 모르니까 경제적으로만 보면 거의 저는 이제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순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와는 좀 별개로요. 말씀해 주셨듯이요. 지금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우간다라는 나라도 대표적인 독재 국가입니다. 예. 무세베니 대통령이 올해 초에 5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을 집권을 했는데 이제 5년을 더 보장을 받은 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 독재가 많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청취자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아프리카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난히 심한 독재의 배경에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패권주의 국가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예.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아프리카 지도가 특히 북부 지역 지도가 자로 쭉쭉 되고 그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알제리, 리비아 이겠죠. 예,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베를린 컨퍼런스라는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회의에서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국토 경계선을 자로 쭉쭉 그어버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 쉽게 이해가 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를 우간다 하면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국가가 있으면 그게 이제 대한민국, 이런 국가일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프리카 대륙은요, 원래 국가 중심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를 보면 왕조도 몇 개 없어요. 그 대륙에는요. 그러니까 지역이 밀림, 정글, 사막, 초원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륙 사람들의 기본 생활 단위가 국가가 아니고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이 세계 지도에 자를 대고 지멋대로 쭉쭉 그어버린 국경선만 머리에서 싹 지워버리면 아프리카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매우 희박한 대륙이다.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아프리카를 집어삼키면서 이걸 강제로 국가라는 틀 속에 가둬버린 겁니다. 자를 쭉쭉 떼버리고요. 그러니까 언어, 문화, 역사, 전통 다 다른 부족들이 억지로 한 국가라는 틀 안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요. 한 100년 전쯤에 배달족 우리 민족하고 돌골, 흉노, 거란, 여진 다 묶어가지고 야 니네들 한 나라로 살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랑 비슷한 경우인 거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국가 틀을 강제로 갖추고 집권자를 선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부족이 권력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 그 권력을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이 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게요. 한국에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지역감정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예. 아예 다른 민족들의 문제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 독재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투쟁을 했던 운동가들이 초창기에 다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집권 후에 바로 일당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을 물리쳤으니까 이제는 자기 부족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기 집권이 쭉 되다 보면 다른 부족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보다 낫냐? 아닙니다. 훨씬 더 악랄한 독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또 자기 부족을 지켜야 되니까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1955년부터 2005년까지요. 50년 동안에 아프리카에 쿠데타가 무려 187건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26건이고요. 그러니까 예, 50년 동안 187건이니 예, 1년에 3건 정도, 서너 건 정도가 매일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예, 독재의 대륙, 암흑의 대륙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아프리카를 폄훼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말이 1994년에 있었던 르완다 인종대학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종대학살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건인데요. 이때 100일 만에 무려 8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생겼냐면 이제 뭐 아프리카 애들은 다 그래 뭐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가 절대 없는 게요. 이 르완다라는 나라가요. 원래 독일의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독립을 했다가 나중에 벨기에의 지배를 또 받게 되는데 원래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베를린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여기 가질래 하면서 르완다라는 가상의 국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를 만들 때, 묶어낼 때 서로 다른 두 부족을 한 국가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그 두 부족이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후투족, 투치족 이런 부족입니다. 이 두 부족이 생김새도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요. 완전히 다른 두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족을 그냥 한 국가로 묶어버려서 르완다는 내 거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독일이 물러난 이후에 벨기에가 이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뭐 흔히 이제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죠. 예. 두 부족을 악랄하게 이간질을 합니다. 이 벨기에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족이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족 사이에 갈등이 내재돼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이 방문한 우간다도요. 이 이름도 혹시 친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우간다에는 이디아민이라는 유명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예. 이분이 이제 이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놈이라고 하세요. 예. 이놈이 이제 그 별명이 아프리카의 히틀러였어요. 근데 이게 우간다라는 나라도요,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우간다의 별칭이 인종백화점이거든요. 예. 무려 34개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한때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요. 라디오 방송이 24개 언어로 방송이 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예. 황당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우간다라는 국가가 아니고요. 전형적으로 부족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역인 거죠. 근데 이제 이디아민이라는 사람이, 이 놈이 1971년에 쿠데타로 이제 집권을 한 다음에요. 1979년까지 딱 8년 대통령을 합니다. 재임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 8년 동안 무지막지한 일을 벌여댑니다. 이 사람이 특히 유명했던 게 그 신체 훼손 고문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네, 이제 상대 부족,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부족들을 잡아서 뭐 표현이 그렇지만 성기도 자르고요. 아이고. 예, 코도 자르고요. 간이나 눈도 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제일 유명했던 건 그렇게 자른 다음에 그 자른 신체를 정기적으로 먹었어요. 이 인육을요. 그래서 냉장고에는 이제 사람의 시체가 소고기처럼 잔뜩 보관돼 있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반대한 부족에 대해서 악랄한 감정이 있었던 거고, 이 정도면 뭐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죠. 이 놈은요. 예. 그런데 이 이디아민이 1979년에 실각을 합니다. 이때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집권을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인 무세베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희대의 독재자 이디아민을 쫓아낸 무세베니는 좀 나은 지도자였느냐?
출발 지점은 좋네요. 보니까. 그렇죠. 출발 지점은 좋았던 겁니다. 예. 이디아민을 몰아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프리카 국가 독재 패턴이 있습니다. 새로 집권을 한 쿠데타 세력은 거의 비슷한 독재를 합니다. 예. 이 무세베니는 2006년에 그 아콜리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여기 우간다에. 그러니까 아촐리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부족원이 한 230만 명 되거든요. 예. 그런데 230만 명 중에 200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가둬버립니다. 예. 230만 명 중에 200만 명입니다. 이건 뭐 거의 홀로코스트 수준이죠. 그 종족의 90%를 수용소에 가둬버린 거니까요. 근데 이유가 뭐냐? 딱 하나거든요. 예. 아콜리족이 전임 대통령인 이디아민을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부족은 죽여버린다. 그래야 내 권력의 기반이 유지된다.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지배의 악순환 시스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요. 유럽 사람들의 틀로 봐서 그런 겁니다.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부족의 전통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가라는 틀을 딱 씌우고 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고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내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독재, 인종학살, 보복,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쿠데타. 예. 근데 이 뿌리는 사실 바로 아프리카 지도를 제멋대로 그은 제국주의로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요. 냉전 시절에요. 소련과 미국이 대립했을 때, 예. 이 서구 사회가, 이건 뭐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독재를 다 용인하고 부추깁니다. 예, 이제는 뭐 제스민 혁명으로 권력을 잃었지만 그 이집트의 무라바크 대통령 유명한 사람이죠. 그 저 약자가 MB예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약자가 예, MB에 MB. 예, 이집트의 MB, 무라바크 대통령. 예. 30년 동안 독재 권력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라바크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는 미국이었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줄줄이 독립할 때 소련은 군부 독재건 학살자건 상관하지 않고 원조를 막 퍼붓습니다. 예, 유엔에서 우리 편 들어달라는 거죠. 예,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프리카 인권, 아프리카 정치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지만 여기에다 대고 서구 국가들이 뭐 아프리카의 인권이 어쩌고 하면 전 좀 불편합니다. 예. 이런 독재, 쿠데타, 인권 탄압, 이 배후와 뿌리에는 바로 서구 사회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제 마침 대통령이 뭐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제끼고 아프리카에 뭐 갔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요. 또 굳이 거기 가셔서 또 전자결제 시스템 자랑한 것도 좀 웃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근데 저는 그것과 별개로요. 예. 아프리카에 진출하자, 뭐 이 말 자체에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요. 예. 근데 뭐 아프리카에 진출하더라도 잘 알고 해야 됩니다. 그 사회의 역사, 문화, 인식의 근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죠. 이미 아프리카에 진출하자는 이 말은 철진한 이야기입니다. 예, 유럽, 중국, 미국 전부 다 15년 전부터 여기에다 뛰어들었고 우리는 한참 늦게 뛰어드는데 뛰어든다면 잘 준비하고 잘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뭐에 쫓기듯이 저렇게 가는 게 저는 하여튼 뭐 별 성과가 있을 리가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그 독재국가 우간다에 우리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방문한 걸 계기로 아프리카에서 횡행하는 독재의 근본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아프리카 정치 구조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힌 나라네요. 이런 독재국가 가가지고 협약을 맺는다. 모양도 빠지고요. 예.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뭐 사실은 이까지 나가면 좀 많이 나가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이제 원래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간다에 가서 북한의 그 외교 고립을 우간다로부터 얻어냈다고 자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도 저는 전혀 들지가 않아요. 이게 과거에 아프리카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 독재를 용인하고 또 부추겼던 서구 유럽 제국주의 사회들과
뭐가 다르냐 저는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건 제가 논리적 적합성을 깊게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서요. 요건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간 이유가 네. 새마을 운동의 위대성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관제 운동의 대명사 아닙니까? 새마을 그렇죠. 운동. 예. 예. 자, 아프리카에는 글쎄요, 뭐 아직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마을 운동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한번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주말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정치자분들께 이제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새마을 운동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제 우간다에서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개원한 새마을 운동 연수원이 있다고 해요. 예. 거기를 시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수출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하죠. 예.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작년 9월에 뭐 유엔 총회 기간에 산불처럼 새마을 운동이 번지고 있다면서 뭐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왕이면은 들풀처럼 번진다가 좋을 텐데 산불처럼 번진다. 표현도 참 싸구려입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들풀이 맞는 표현이었죠. 예. 산불은 뭔가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요. 예. 예. 어쨌든 뭐 주요 지도자들이 이제 뭐 약속한 듯이 새마을 운동에 환장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농촌이 새마을 운동으로 근대화가 됐다. 이 환상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1970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1969년에요. 삼선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선을 한 박정희가 헌법을 바꿔서 세 번째 대통령을 하겠다면서 집권 연장을 기도를 한 게 1969년입니다. 그리고 1970년에 새마을 운동을 발표를 합니다. 1년 뒤에요. 그리고 1년 뒤인 1971년 4월에 김대중 후보와 격전을 벌이는 그 유명한 대선을 치르죠. 그러니까 지금 1년 간격입니다. 69년 삼선 개헌안 통과, 70년 새마을 운동, 71년 대선, 이렇게 1년씩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짐작이 갑니다. 새마을 운동이 왜 1970년에 발표가 됐을까? 예.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짐작이 가는 거죠. 예, 특히 농촌 지역에서요. 제가 특이한 당시 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1971년 대선이 있었던 해 1월 18일 매일경제 4면에 나온 뉴스인데요. 쌍용양해를 비롯한 7대 시멘트 메이커의 공급 가능량은 820만 톤에 달하는 반면 수요량은 수출 및 국내외 군납까지 포함해 760만 톤으로 추정됨으로써 올해에도 시멘트 과잉 공급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매경에 나온 뉴스입니다. 예. 즉 1970년 시멘트가 60만 톤이 남아 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 10월에 정부가 각 농촌으로 시멘트를 대거 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예. 당시 박병원 내무장관이 언론에 밝힌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 장관은 자조자립 정신 함양과 유휴노동력 활용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으로 시멘트 47만 톤을 사들여 전국 이동에, 이제 이동이라는 거는 리동 이런 촌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동에 보낼 계획이다.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사방사업 공동우물 설치 등 농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일부를 정부가 돕는 것뿐이며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게 당시 내무장관 발표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겠다는 거겠죠. 그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지금 이런 해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한번 다시 따져보면은요. 그해 시멘트가 과잉 공급이 60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중에 47만 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무상으로 농촌에 풉니다. 이게 뭐냐면 새마을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새마을운동으로 시멘트를 무상으로 시골로 보내면서 농촌 근대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의도가 너무 명백했던 거죠. 예. 1. 시멘트 과잉 공급 해결하자. 2. 6개월 뒤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농촌 표심 얻자. 3. 그런데 명분은 농촌 현대화 사업이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한 쾌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요즘은 맛이 갔지만 예, 당시만 해도 이제 민족지 취급을 받았던 동아일보 당시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사태를 읽어냅니다. 동아일보가요. 예. 획기적 사업으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해서 농촌의 각 도리마다 시멘트가 한 트럭씩 운반되고 있으니 당면한 선거 앞에 의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기사를 실습니다. 정확한 지적인 거죠. 예. 선거 앞두고 농촌에다 시멘트 뿌리고 있는 겁니다. 새마을운동의 출발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가 이례적으로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켜서 세 번째 대통령을 하려고 했었을 때 농촌의 표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출발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당선된 박정희는 결국 이듬해 1972년에 유신개헌으로 영구 집권의 기반을 닦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의도는 그렇다고 치고요. 아주 정치적인 이유였다고 치고요. 그럼 그래서 결과가 과연 박정희가 표명한 대로 농촌 근대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느냐,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자료 중에 제일 명쾌하게 해답을 내린 자료는 이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작고하신 뒤에요. 1년 뒤인가 2권의 자서전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자서전에 나온 대목이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농촌에는 새마을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아침마다 마을에는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정작 농촌은 골병이 들고 있었다.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꾼 것 외에 농촌은 변한 것이 없었다.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이 잘 살게 되었다는 선전은 속임수에 불과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남는 시멘트를 농촌에 뿌리니까요. 초가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긴 했겠죠. 도로가 정비가 되긴 했겠죠. 당시 농민들도 착각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 도로가 생기고 지붕이 바뀌었구나. 농촌이 근대화되는구나.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민이 잘 살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농가 소득이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지붕이 슬레이트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농가 소득이 늘어야 농민들이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요. 박정희 정부의 농민 정책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 현대사에 정말 가장 악랄하다 싶을 정도의 저고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고가 정책. 예, 저고가 정책. 쌀값을 후려쳐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쌀값을 후려쳤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이 시기에 그 박정희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거든요. 자본가한테 자본을 축적해주자. 예, 이거였습니다. 그래야 공장도 생기고 뭐 이렇다는 생각이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가한테 부를 몰아줘야 되는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거였거든요.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몰아붙여서 노동자들을 수탈하면 그 수탈의 몫이 자본가에게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저임금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요, 예, 노동자가 굶어 죽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노동자가 굶어 죽으면 일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게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저고가 정책을 펼친 겁니다. 쌀값을 확 떨어뜨린 거죠. 도시 노동자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자 이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수치를 보면 1970년대 한국 농업은 괴멸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인농 현상을 겪습니다. 예. 한국 역사에서 인농,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토를 떠나서 도시로 이동을 했던 게 가장 심했던 게 이 시기였었습니다. 그럼 인농한 사람들이 도시에 오면 뭘 하나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최하층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 임금은 쥐꼬리만큼 책정이 되겠죠. 자본가들은 더 싼 임금에 노동자를 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저고가 정책은 농촌을 와해함으로써 농민들을 도시로 몰아냄으로써 자본가들에게 보다 싼 가격의 노동자들을 공급해주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죠. 노동자, 농민을 수탈하는 기반 위에 재벌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 운동으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새벽종이 울리고 새아침도 밝고 너도 나도 일어나서 새마을도 가꾸고 초가집 없애고 마을길 넓히고 다 했더니 쌀값이 폭락해서 굶어 죽게 생긴 농민들이 마을을 떠나서 도시 빈민으로 살게 된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예.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꾼 것 외에 농촌은 변한 것이 없었다.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이 잘 살게 되었다는 선전은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요. 이게 또 한 가지 봐야 할 게 있는 게요. 이 시대에 새마을 운동 연수원이라는 게 전국 방방 곳곳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이 무지하게 양산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뭘 했을까요? 예. 새벽종 울리고 새아침 밝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신의 뿌리가 된 겁니다. 박정희를 지지하는 농촌 점조직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한국 농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재벌 축적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 외에 저는 도대체 한국 농촌 근대화에 뭘 기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에 수출한다는데 예. 뭘 수출을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예. 가서 농촌 지붕을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이 저고가 정책으로 농민들을 도시 빈민으로 몰아내자 뭐 이런 얘기를 수출하자는 건가요? 예. 저는 진짜 그 아프리카 농촌 지도자들이 물어볼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새마을 운동으로 한국 농민들이 행복해졌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아, 예, 전부 도시로 쫓겨났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 새마을운동 찬양론자들이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게요. 제가 이게 참 이 대목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건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마을운동 하면 근면, 자조, 협동이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이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일종의 민족성 개조운동이다. 아이고. 자포자기에 빠진, 예, 벌써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인 겁니다. 예. 자포자기에 빠진 농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신념을 준 위대한 정신개혁 운동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정신 함양운동이었다. 예. 지랄하고 자빠지는 겁니다, 이게요. 아니, 지가 뭔데 감히 우리 민중들을 근면하지 못하고 협동이 부족하고 자포자기에 빠졌다고 말하면서 정신 개조를 운운합니까? 예. 제가 진짜 민족성 개조 운동 이 대목에서 진짜 뚜껑이 열리거든요. 예. 뭡니까 도대체? 우리나라는 열등민족이고 그걸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으로 개조했다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세상은 창의성을 경쟁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인데 예. 한국은 아직도 쌍칠년도 실패한 관제사업 수출에 집착을 하고 있고요. 그걸 또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이 난리를 치고요. 참이 서글픈 일입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다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보고 뽑은 우리 업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하여튼 뭐 새마을운동 수출 이야기가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본질을 정확하게 같이 한번 그 이해를 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새마을운동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새마을운동은 농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권력자에겐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였습니다. 통치 이데올로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훗날에 자기 혈육을 당선시킬 수 있는 이대 세습을 가능하게 한 이데올로기의 기반이 됐죠. 예, 이미지 메이킹의 도구로서 새마을운동은 독재자들에게 굉장히 기묘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수출하려고 하나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먹히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프리카를 비하하는 거네요. 예. 아니요, 아프리카 독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거기서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새마을 지도자로 거기 남아가지고
뭐 죽는 날까지 좀 거기서 노하우를 전수하시든지 뭐 21세기를 넘어서 미래를 향하는 대한민국 땅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새마을 지도자. 귀국하겠죠 조만간. 귀국하지 않고 남아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강력하게 제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좌파로 가는 게 싫어서 좌간다가 아닌 우간다로 가신 우파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 동지를 봐서라도 북한과는 군사협력 관계를 끊겠다고 해야 할 우간다가 정부 부대변인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 단절 언제 그런 걸 했냐며 한국 정부가 멋대로 발표했다고 빅엿을 처먹이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지척 일본에서 있은 주요 국가 정상회담에 욕을 바가지로 처먹으면서까지 쌩까고 대신 아프리카에 가서 고귀한 땀을 흘렸는데 이에 대한 우간다의 대접이 매우 소홀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단호한 반박이다. 우간다는 자기 나라 대통령이 말하고 외교부 장관이 복창을 했는데 정부 부대변인 따위가 엎어버리는 망동을 저질렀다. 혹시 우스운 나라로 돼 간다 해서 우간다란 말인가? 우간다의 이번 행태는 미국, 일본, 또 중국, 러시아에게 개무시당하는 한국이라고 해서
우간다 역시 마음껏 한국을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다름 아니다. 박 동지가 아무리 국제사회에 호구고 입을 열 때마다 어버버하면서 국내에서는 양적 완화의 뜻도 모르고 짓거리는 머리가 텅텅 빈 백치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는 해도 그 나라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이며 아빠처럼 언제든 국회를 해산시키고 계엄령을 발동해서 영구히 집권할 힘을 가지신 분이다. 우간다도 독재 정권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독재 정권 지도자끼리, 즉 선수끼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 아니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 버린 콘돔, 밑닦고 버린 휴지, 먹다 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같은 그 인간 말종의 극악무도한 난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를 반드시 감옥에 쳐넣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한지를 똑똑히 깨닫게 해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대변인 말은 듣지 않고 우간다 정부 쿠라 부대변인의 말만 듣고 박동지를 사기꾼 몰이배로 몰아세운 자들은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청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간다에서 곧 간다. 두고 봐라.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대구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지속했습니다. 경남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밖의 지역도 광주 30도, 서울 2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노약자분들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 소개하면서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인데요. 독일은 파견직을 자유롭게 하더라도 파견직의 임금은 보장해준다. 고용을 유연화해준 대가로 임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고용도 유연화하고 임금도 깎는다. 그러면서 왜 독일처럼 유연화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보다 많이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관료들이 그렇고 사장님들이 그러하다. 이유를 진짜 모르는 것일까?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고용 유연화라는 것은 임금을 깎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고서 하는 이야기일까? 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편집에는 성민지 씨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